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쏠림 현상도 엄청난데요.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물며 이달 들어 상장사의 70%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날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는 올해 1000% 이상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1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형제주인 에코프로 BM은 시총이 50조 원을 넘겼는데요. 현대자동차, 네이버의 시총을 추월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갖고 있던 종목을 팔고 2차전지로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최근 증시의 쏠림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열될까 걱정입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의 독주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가 연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자 B2, 빚내서 투자하는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0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로 각광받고 있는 포스코 관련 계열사의 B2 규모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는 최근 단기간에 폭등한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분석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몇 개월 전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된소리를 맞았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관련 기업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빚내서 투자하고 그리고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무서워 보고서도 못 내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내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월 5일 방송에 이어서 권고사직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겠다고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오케이 하는 경우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해고 예고도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바로 내일 권고사직도 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즉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7월 5일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시간 질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장내성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앞서서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차이가 회사의 동의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게 사기나 강요에 의한 것임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통상 이런 사직 권유는 상사와의 면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같이 대화에 참여할 땐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네. 자신이 그 대화의 주체 중에 한 사람이면 녹음을 해도 상관이 없는 네, 거군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회사가 사직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면 권고사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가 되는데요. 네. 명확하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라고 했다거나 그만두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곤란한데요 라고 하거나 고객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도의 애매한 내용이면 지금 해고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사직 권고 당시의 대화 내용이 항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문구나 말투도 정확한 게 중요한 거군요. 근데 반대로 실제로 상황을 보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저는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회사하고 입도 맞췄고 사직서도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작성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권고사직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고용 조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게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 사실은 그 직원 이직하려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예요. 이렇게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만약에 퇴직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바로 의심을 합니다. 네. 반강제로 퇴직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재취업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이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도 받게 되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네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서로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해서 해줄 법도 한데 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이었네요. 네. 그다음에 권고사직인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케이스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회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데 사유가 정확히 10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횡령, 기물파손 등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아주 이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권고사직을 당하면 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실업급여는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궁금해하실 겁니다. 퇴직할 때 사실 그동안 눈치 보여서 못 썼던 연차 이거 한꺼번에 다 몰아서 쓰고 싶은 마음 아마 굴뚝 같으실 것 같은데 이거 연차는 근로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네, 물론 연차휴가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를 다 쓰고 가든지 아니면 안 쓰고 이를 연차 수당으로 받든지 다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눈치를 줘도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 안 하니까 퇴직할 때 연차를 몰아서 다 쓰고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만약 인수인계 등 일이 많아서 연차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끔 우리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해서 수당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연차 휴가일에 내가 업무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은 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퇴직하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딱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예. 그리고 노동법상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직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인데요. 사실 만 55세면은 청춘이죠. 요즘은 청춘이에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법적으로는 만 55세 이상은 고령 근로자라고 봐서 그 경우에는 입사 후에 2년이 넘게 계속 계약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중에 마음대로 퇴직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데요. 근데 또 반대로 계속적으로 계약이 계속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갱신되었지만 왜 이번에는 갱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한 번 갱신까지는 그냥 인정이 되는데요. 네. 2번 이상 갱신이 되면 계약 종료 시에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인 미화원 분이 계신데 한 5년 정도 갱신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계약 기간 만료로 갑자기 퇴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화원 분이 아니 왜 작년, 재작년 다 그냥 계약 갱신해놓고 이번에는 안 되는 거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고 회사가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라고 설명을 못하면 이건 부당 해고가 됩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은 부당 해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시겠지만 이 고령 근로자의 기준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 55세면 요즘 지역에 가면 이거 노인정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이인데 네.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의 상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주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해고 예고 수당은 뭡니까? 전 처음 들어요. 예, 예.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당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해고할 것을 알려주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달 내에 급하게 해고를 하면 1개월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소 한 달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고당하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여유 시간을 보장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해고 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그분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해고 예고만 하면 이건 다 정당한 해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고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할 만한 잘못도 안 했는데 해고하고 나서 한 달 전에 충분히 예고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0158님의 질문입니다. 작업 중 분량이 많아졌다고 해고를 할 경우 이건 정당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적정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절차도 갖춰야 됩니다. 작업 중에 분량을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과실로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정말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도저히 이 직원과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직원이 왜 불량을 많이 일으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 물론 업무가 적성에 안 맞거나 또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작업 설비가 너무 노후해서 아. 누가 해도 이거는 불량이 나는 경우. 네네. 또는 작업 반장이 너무 작업량을 이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불량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불량률을 확인해 보니 다른 직원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마치 이 사람만 불량률이 엄청 높은 것처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회사가 전부 문제 없고요. 오로지 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작업을 한다라는 건 혼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장비나 도구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환경적인 요소와 실제 나의 작업량에 대한 형평성 이것도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어찌 보면 불량으로 해고를 당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겠네요. 그럼요. 예.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저만 심할서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3번 심할서를 쓰면 정말 퇴직해야 하나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3번 쓰면은 퇴직, 그러면은 심할서 10번 쓰면 구속당하는 건가요? 네? 3번 심할서 쓰면 퇴직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있는데요. 유사한 사유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점점 높은 수준의 징계를 회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직원에게 처음에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하고 심할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후에 또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할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이 되면 아무리 지각과 같은 경한 사유라 하더라도 네. 근태불량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직이나 해고 같은 중징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소한 잘못으로 경고나 견책을 받으면 더 이상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5332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갑과 을의 합의하에 자동 연장 가능이라고 계약서에 써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냥 그만두더라도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명시된 계약 기간은 지나서 자동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약직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계약 기간이 쭉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면 이건 자발적 사직이 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회사에 자동 연장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연장이 된 건지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는 계약직이 아니라 계속 연장된 거니까 정규직이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격하게 쓰여 있는데요. 인간 쓰레기, 너 같은 게 왜 여기 있어 등 상사의 인격 모독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 말도 진짜 안 되는 이건- 얘기죠. 야. 네. 이건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과 같은 뭐 인간 쓰레기라든지 이런 누가 봐도 인격 모독성 발언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요. 1회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러므로 우선 회사에다가 퇴사 사유에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적힌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만약 회사에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 괴롭힘 아니에요라고 안 해줘요. 그러면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인정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 쓰레기 이런 표현을 했다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겠습니다. 이직 확인서 써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정중하게 예를 들어 사과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예. 괜찮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분이 사과를 해도 이미 괴롭힘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들어온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자르지는 않는다. 대신 스스로 나가게 힘들게 하지. 야, 이게 더 악질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권고 사직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권고 사직인데 애매합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애매한 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기 힘들게 하지라고 하는 거는 계속 힘들게 괴롭히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직에 동의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괴롭힌다 하더라도 월급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냥 참고 다니라고요?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예. 폭언을 한다든지 일을 다 뺏는다든지 이거는 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그 조치를 못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은 단순히 실업급여 같은 통상적인 고용 관련한 보상뿐만 아니라 네. 다른 추가적인 보상금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보상금 그렇죠. 왜냐면은 이것도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손해를 받았다는 것을 배상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네. 그 일이 없어지게 하려면 회사에 신고를 하든지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 조치를 다 없애게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하는 동시에 조사 상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익명의 사연입니다. 2018년 10월에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고용센터에 신고했으나 해고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직원도 많은 곳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위로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데요. 회사 경영난이라고 해도 네. 권고 사직을 당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분이 사직서를 쓰셨든 예. 아니면 사직에 합의,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내가 그 동의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회사 경영난으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 사직서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에 의해 사직했다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다라고 한 이유는 위로금인데요. 예.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회사 경영난이 어려워도 위로금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위로금 줄 돈도 없다. 그래서 못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달라고 요구할 근거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오늘 사연 주신 분들 말고도 권고사직으로 억울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송경제에서 많이 챙겨드리긴 합니다만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디서 상담받고 어디서 조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노동법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름대로 절차는 다 있긴 있네요. 네, 네. 뭐 저희 송경제에서도 많이 챙겨드리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석 노무사님 덕분에 저도 노무와 관련돼서 노동법 관련된 지식이 계속 늘어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갑자기 뭐 목소리를 까십니까? 네, 오늘 진지한 얘기, 심각한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전쟁 얘기니까. 예, 오늘 기업이 뭔가 살펴봤더니 요즘 진짜 신문에 매번 나오는 기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바그너 그룹이네요. 바그너 그룹. 네. 예, 이것도 여쭤볼게요. 바그너가 맞나요? 와그너가 맞나요? 바그너가 맞아요. 아, 바그너가 맞군요. 그 바그너 작곡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작곡가에서 이름을 따온 거여서 예. 우리도 바그너라고 하잖아요. 작곡가 예. 이름을. 바그너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드린 조건 딱 들으면 이게 기업이다 싶어요. 계열사가 70개고요. 이야. 정부 발주 사업을 해갖고 예.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예. 투자할 만하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각국한테 국책 사업을 수주해요. 예. 그리고 또 금, 다이아몬드, 석유 같은 천연 자원 무역도 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군부대 식자재 공급도 해요. 급식도요? 네, 급식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건실한 기업 같죠. 겉으로는요. 근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기업이 아니다 싶기도 한데 일단 러시아 정부의 용병을 공급합니다. 또 하나는요 각종 해외 이권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파괴 공작, 요인 암살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말이죠 국책 사업인 거죠. 네. 또 하나는 여론 조작을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요. 또 하나는 독재자를 경호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인 학살을 해요. 이야. 기업인가? 아닌가? 네. 아니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서 뭐 요원 암살이라든가 해외 이권 사업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등 정말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네. 이쯤 되면 공기업인데. 네, 맞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 바그너 그룹의 존재가요. 기업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에 가까워요. 러시아에서는. 그게 지금 바그너 그룹이 해체되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바그너 그룹을요. 국무부에서는 미국 국무부요.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요. 네. 심지어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 포장은 했는데 실제로 깡패 집단이다 이런 막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7월 23일이었어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루카센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그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들은 폴란드로 진격하고 싶어 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 사실상 폴란드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인데 나토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토 가입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나토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를 침공할 수 있어라고 협박을 하는 건데 이 카드가 바로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예. 바그너 그룹 용병 5천 명이 아시다시피 벨라루스에 있잖아요. 예. 뭐 심지어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를 진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이 사실 아이러니한 건요. 6월 24일 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프리고진의 난이 있었잖아요. 예. 바그너 그룹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거 직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해체될 것이다. 아니면 프리고진은 암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프리고진은 건재하고 바그너 그룹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전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그너 그룹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해체하기엔 좀 아깝다. 러시아 입장에서. 맞아요. 예. 이제 일종의 국영 기업에 갔다는 것이어서 네. 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그룹에 지출한 예산이 2조 5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예. 얼마나 많냐면 예. 2022년도 러시아 국방비 예산이 3조 루블인데 우리 돈으로 42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5%가 넘네요. 네, 6%가 되더라고요. 예.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2023년 올해죠. 국방비를 당연히 전쟁 중이니까 늘렸을 거 아니에요. 예. 거의 2배 이상 늘립니다. 당연히 바그너 그룹한테 들어가는 돈도 2배 이상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그너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푸틴이요. 예.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 인수합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바그너 그룹
누가 만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바그너 그룹,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알잖아요. 예. 네, 사실은 푸틴의 뭐 요리사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예. 그런데 실제 이 바그너 그룹을 만든 인물은 드미트리 우킨이라는 인물이에요. 예. 네, 우킨은 러시아 출신 군인인데 실제로는 정보총국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정보국 출신이고 그리고 특수전 전문가인데 예. 그런데 그 특전사한테는 콜사인 있잖아요. 네. 콜사인이 바그너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그너라고 불러줘라고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바그너 그룹인 거고요. 아. 그런데 이 인물은 사실은 바그너란 이름부터가 왜 그 바그너 작곡가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지만 네. 실제로는 히틀러가 너무 사랑했다고 하는 그렇죠. 작곡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부터가 이미 네오나치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고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외모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바그너 그룹을 만들기 전에 슬라브 군단이라고 하는 용병 기업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바그너 그룹을 만들고요. 2014년도에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크림반도에 이른바 이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도와주는 전쟁 개입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우키는 어디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 여부도 모른다는 네, 거예요. 2016년 오. 이후부터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사망했는지 네. 살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 대신에 갑자기 등장해서 바그너 그룹을 장악한 인물이 바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장인 거죠. 예. 이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요리사가 맞는데요, 사실은 예. 아시다시피 핫도그 판매로 자수성가했잖아요. 예, 알죠. 그리고 사실은 그 생페테스부르크의 그 뉴 아일린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예. 그 식당의 사장님으로 이렇게 대성을 했고 예. 이 사례가 있는데 그 99년도에 푸틴이 집권했는데 2002년도에 그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바로 이 식당에서 해요. 그때 서빙을 했던 사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 그래서 별명이 푸틴의 요리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생일, 대통령 취임식, 정부 행사 이렇게 케이터링을 하다가 나중엔 학교 급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 급식까지 하게 됐다가 결국은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 기업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그너 그룹의 성격 자체가 푸틴의 어떤 개인 회사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하는 것도 프리고진과 이 푸틴의 관계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리 봐도 그런 여러 정황상 바그너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 아니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푸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요. 네. 푸틴과 푸틴의 주변 이제 권력 핵심부, 네, 이제 핵심 관계자들, 예. 네, 푸핵관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러시아 용어로는 그 올리가르히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올리가르히는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이런 거를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인데 네. 그런데 새로운 권부 핵심이 실로비키죠. 실로비키요. 실로비키는 그게 러시아 용어로요. 실로비키가 군대란 뜻이래요. 강하다, 포스 영어로 치면 이런 뜻이어서 실로비키가 KGB 출신들하고요. 군에 있는 그 정보국 출신들하고 그리고 군산업 업체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 카르텔인데 여기 러시아 지금 권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비키한테는 전쟁은 하나의 비즈니스이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 분쟁에 개입하면요. 이게 무기도 수출할 수 있고 네. 러시아 군사력도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천연다운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개념이 실로비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게 필요하면 이제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기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정부의 정규군을 활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네, 이런 건 사실 국제 문제,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어라고 관계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실제 이 대표적인 바그너 그룹이 참여한 뭐 사례가 있나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재밌던데 2015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알 아사드 대통령 있죠. 정부군 측을 도와줘요. 바그너 그룹이. 대신에 그 시리아가 아시다시피 석유하고 가스 생산 매장량이 굉장히 큰데 생산량의 25%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돈봉성을 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바그너는 아프리카나 중동, 특히 아프리카 시장에서 굉장히 확대를 했는데 아프리카에는 아시다시피 금, 다이아몬드, 석유가 많잖아요. 일예로 수단에 있는 내전에 개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금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바그너 그룹은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그너 그룹의 이익은
푸틴하고 실로비키들이 이긴 거죠. 예. 그걸 통해서 계속 바그너를 키워줘 왔고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국내용으로 활용을 해요. 국내에도요? 그러니까 최근에 프리고진에 난 이후에 바그너 그룹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 압수수색한 바그너 그룹 계열사 70개 중에서 핵심 계열사로 꼽힌 계열사가 패트리어트 미디어 그룹이었어요. 미디어면 언론사입니까? 맞아요.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푸틴의 정책, 푸틴의 어떤 홍보를 위한 미디어 그룹 갖고 있거든요. 결국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요. 그걸 댓글 통해서 부대요? 네,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부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통해서 사실 패트리어트 이름부터가 애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가 전쟁 또는 뭐 푸틴의 질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영업을 하는 건데 이걸 기업의 용어로 바꿔 얘기하면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아프리카나 시리아에서 해외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국내 사업 쪽까지 시장을 넓혀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푸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바그너 그룹 용병을 쓰면 해외 어떤 분쟁에 개입을 하거나 어떤 전쟁에 개입을 해도 사망자, 전사자가 나타나도 부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카드를 아주 자주 쓰는 편이죠. 그러다가 아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결국 바그너 그룹을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군요.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일단 러시아 측 전사자 숫자가 4만 3천 명쯤 돼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 측 전사자는 최대 한 1만 7,500명, 그러니까 2만 명이 좀 안 되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전사자가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러시아에서 전쟁을 지지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여기서 2023년 들어서 갖고 러시아 측 전사자 숫자가 2만 명쯤 되는데요. 네. 거기에 절반 이상이 바그너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용병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자가 나도 여론의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용병분들 대부분이 죄수 출신이니까 맞아요. 그것도 네. 여론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데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가장 격전지가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바흐무트에선 지난 1월부터 한 6개월 이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정말 거의 소모전이었어요. 예. 참호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그 하루에 바그너 용병 사망자 숫자가 하루에 25명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2시간마다 진격을 했고요. 예.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죽을 때 바그너 병사가 5명이 죽었다는 통계도 나와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이 다 이른바 형벌부대라고 하는 죄수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덕분에 바흐무트에서 승전을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딱 터진 게 프리고진의 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우리가 다 이겼는데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때 바그너 그룹을 치하한 게 아니라 이른바 쇼이구하고 게라시모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러시아 군부를 칭찬하고 치하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기도 한데 네. 뭐 실제로는 사실 그런 얘기보다 일단 게임이 끝났고요. 바흐무트는 점령했고 예. 사실 바흐무트 전선에서 이탈한 명분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 지키는 건 이제 러시아 정규군이 하고 우리는 그 전선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충격적인 숫자가 또 있는데 예. 원래 바그너 그룹은 5천 명밖에 안 돼요. 용병의 그래요? 어떤 기본 숫자가. 예. 그런데 요 바흐무트까지 갔을 때 5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예. 다시 전선에서 이탈했을 때 5천 명을 줍니다. 3만 5천 명은 대부분 죽거나 다친 거예요. 아. 죄수 부대가. 예. 결국은 그 바그너 그룹이 프리고진이 죄수를 거의 총알바지로 활용해서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그런 거를 이제 푸틴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난을 벌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뭐 이런 질문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용병들은 일당이 얼마나 돼요? 일당이요. 많이 받으면요. 예. 하루 300만 원도 받는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목숨 거는 건데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 300만 원이라고 하면 전쟁과 전투가 계속됐을 때 그러니까요. 위험 수당을 반영한 것인데 죄수들 있잖아요. 아까 예. 형벌부대. 예.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요. 아, 한 달에 100만 원이요? 네. 이들은 하루에 300만 원씩 받고요. 정예군은 하루 일당이 300인데 네. 죄수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야, 차이가 그리고 크네. 나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바그너 그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벨라루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벨라루스에서 카드로 폴란드를 위협하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을 위협하는 용도로 쓰이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실로비키하고 푸틴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유일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아프리카나 또는 중동 지역에 여전히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기보다 더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뭐 어찌 보면 냉정하게 비즈니스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용병 산업 이거 괜찮겠는데라고 하는 사례를 바그너 그룹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게 사실 공식 통계라기보단 예. 이제 PMC 이른바 이 민간 군사 기업 시장에서 통용되는 통계인데요. 2018년까지 예. 이 시장이 3,500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일부만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거의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그 정규 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해야 될 이유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자원, 첩보 활동, 뭐 훈련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용병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 전에 가장 유명한 용병 기업이 있었어요. 민간 어디입니까? 군사 기업 블랙워터. 블랙워터 들어봤습니다. 네, 블랙워터 들어보셨죠? 예. 블랙워터가 바로 미국 베이스의 이제 군사 기업인데 예. 이게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또 헬리버튼, 뭐 샌드라인 또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 뭐 바그너 그룹 이런 그룹들이 사실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네. 한국도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네, 한국도 뭐 쉴드 컨설팅이나 블랙케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 이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동에 진출하잖아요. 예. 그럼 중동에서 요 이제 경호를 맡게 되는 업무를 한다거나 또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국방 백서에도 등장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용병분들이 한 1억 이상 받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이 방어적이고 뭐 보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랄까요? 경호 이런 데 많이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민간 군사 기업의 용도는 사실 모르는 거구나. 정말 카르텔이어서 예. 러시아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은밀하게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 있죠. 지금 예. 평양 방문해 있는데 예. 쇼이구 국방부 장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간 군사 기업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고진의 난이 바그너 그룹하고 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PMC가 경쟁했던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도 전형적인 여름 날씨라서 여름곡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눈부신 햇살 얼굴을 가리면 빨갛게 손끝은 물들어가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